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과 금리 인상에도 전세난은 여전하고 매수 심리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연휴 동안 글로벌 증시는 큰 변동세를 보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이 얘기부터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를 기록하면서 올해 차례상 부담이 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가 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예, 우리가 흔히 추석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한가위 추석 같아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조선조의 18세기 그 어려운 사실 조선 18세기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기근이 계속되던 시기에 우리 동국 세시기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그 어려울 때도 추석만큼은 풍성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자, 이번에 추석 차례상 마련하시느라고 많은 주부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지금 추석 차례상에 밥상도 풍성하고 여러 물산이 풍성하지만 농경 시대와는 달리 이것을 다 사와야 되기 때문에 도시 자본주의 시대들은 그것을 구매해오는 데 돈이 많이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현재까지 최근까지 업투데이트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소비자 물가가 5개월째 연속으로 2% 이상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오르고 있고 또 추석 물가도 전년 동기 대비 뭐 많게는 한 5%까지 올랐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특히 올해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은 여름에 뙤약볕 폭염이 있었고 또 가을 장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소류, 과일류 이런 것이 생각지 않게 좀 많이 올랐고 또 코로나19 이후에 급속하게 지금 회복되는 그런 경기 또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에 따른 소비 진작책 이런 것이 이제 어울리면서 정부가 억제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 목표가 2%인데 이것을 지금 상당히 넘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석 이후에 이 물가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안정 여부가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연휴 직전에 11조 원대 국민지원금이 지급이 되면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물가에 좀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명절이 되면 현찰이 유동성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체나 어떤 기관에서 이 추석 보너스 같은 거를 주게 되고 또 그것을 설빔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는데요. 올해는 11조 원에 달하는 국민지원금까지도 추석 전에 집중적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물가에는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민지원금에는 두 개의 얼굴이 서로 교차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지원금 11조는 어려운 계층의 소득 지원 효과가 있고 또 분배 개선 효과가 있는 동시에 그만큼이 돈이 늘어나서 결국은 물가라는 게 수요 공급에 따라서 수요가 공급보다 더 빨리 오르면 물가는 올라가고 그 반대로 공급이 수요보다 더 빨리 올라가면 물가는 좀 안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돈이 더 풀린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떤 물건을 살려고 하는 능력 있는 수요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 가뜩이나 이 물가 상승 기조 속에서 물가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 만큼 특히 추석 이후에는 이 풀린 유동성을 고통 없이 어떻게 서서히 갑자기 쬐는 것보다는 서서히 쬐면서 안정화와 성장 목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어떤 정책의 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이제는 이 명절 이후에 물가 흐름이 어떻게 될까 이거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지금 뭐 보니까 뭐 햄버거도 9%, 뭐 김밥도 5% 가격 상승을 했고 또 전기 요금도 인상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명절 이후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추석 물가가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마지막 추석 바로 직전에 우리 생필품의 직접적인 16개 생필품 종목 이것을 기획재정부 이혁원 차관의 그 조사 발표에 따르면 16개 종목 중 14개가 가격이 이제 막판에 하락세로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생필품 가격은 좀 안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가장 큰 지금 폭탄급 이 위협이 바로 전기요금입니다. 그동안 우리 전기요금을
국민들의 실생활 또는 코로나 팬데믹에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인상 요인이 있지만 인상하지 않고 자제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 석탄 발전을 적게 하고 그 대신에 LNG를 많이 썼는데 LNG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론대로 가격 연동제를 한다면 추석 물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와 닿을 수 있다. 물론 뭐 정부가 이것을 한꺼번에 물가에 다 반영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할 것으로 봅니다만 그러나 에너지 쇼크가 몰고 오는 국제사회에서의 국제 유가 상승이 우리 물가에도 조금씩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추석 연휴 때 이 뉴스를 보시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미국 뉴욕 증시가 4개월여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도 아주 급락을 하고요. 예. 또 유럽 증시, 그밖에 아시아 존에서도 추석 연휴로 쉬지 않았던 홍콩 증시 같은 곳에서는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4개월 내에 가장 큰 폭인데 물론 뭐 증권 시장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정도의 뭐 와르르 폭락 장세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동안의 상승 추세에 비해서는 비교적 뭐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두 가지의 폭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 중국발 폭탄인데요. 이 중국발 폭탄은 헝따그룹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부동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방만하게 경영을 했다가 분양권을 팔기도 하고 또 대출을 빌리기도 했는데 그 돈을 제때 갚지를 못하고 약속된 기일 내에 분양도 하지 못해서 돈을 지금 회수당할 상황에 있는데 그 투자자들에게 돈을 제때 지금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연쇄 부도가 일어나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가 중국발 우려고요. 또 하나는 예, 미국발 우려.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어느 정도 극복했으니까 그동안에 풀린 돈을 조금 수습을 하자. 그래서 이른바 이 테이퍼링, 그 유동성 푸는 속도를 조금씩 줄이는 그것을 이번 주 목요일 새벽 정도에 발표하지 않을까. 요 두 가지 변수가 증시에 좀 악재로 작용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 지금 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리만 브라더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 경제학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세계 경제 위기의 도화선이 된 2007년도 미국에서 터졌던 사건이죠. 예. 리만이라는 형제들이 꾸려가고 있는 리만 브라더스라는 투자은행이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 등에 이어서 미국 4위의 투자은행이었는데요. 예. 이 은행에서 모기지 대출을 방만하게 했다가 갑자기 모기 쪽에서 부도가 나니까 바로 이 부도를 냈고 그 리만 브라더스의 부도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돼서 2007년도, 8년도 이후부터 약 한 7, 8년도간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줬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지금 중국의 헝따그룹의 부도도 이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사건의 재판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지금 뉴욕 증시가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예. 다만 이제 성격이 조금은 다릅니다. 리만 브라더스는 완전한 금융기관 사고였기 때문에 이 사고가 금융기관의 부실, 뉴욕 증시의 파괴로 이어졌지만 중국의 헝따그룹은 부동산 회사였기 때문에 네네.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다르고요. 또 이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10여 년 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돌출 변수. 그래서 그걸 경제학자들은 흔히 검은 백조, 블랙 스완이라고 그럽니다. 예. 백조는 원래 흰데 아주 100년에 한 번씩 발견되는 검은 백조,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세계가 바로 적절하게 대처를 못해서 큰 위기를 겪었고 우리나라도 그게 엄청난 피해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터지는 이 헝따그룹 사건은 이 사건 자체가 좀 오래됐어요. 많이 알려졌다는 얘기죠. 예. 그런 면에서 이것을 이제 경제학계에서는 블랙 스완이 아닌 동물에 빗대어서 회색 코뿔소라고 얘기합니다. 회색 코뿔소 사건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이래서 블랙 스완과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고 또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의 금융에서의 연계도가 우리는 중국과의 금융 연계도는 지금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당시 10여 년 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에 비해서는
파장이 그렇게 클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지금 세계가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터지는 사건은 돌고 돌아서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워싱턴 같은 곳에서는 지금 물론 워싱턴에서는 추석 명절이 없으니까요. 지금 비상대책 회의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추석이어서 지금 손을 놓고 있습니다만은 추석 끝나자마자 이 대목에 대한 헝따그룹 파산에 대한 대책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미국의 통화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 결과도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발 이제 변수 중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FOMC라는 건데요. 네. 이것은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고 통화량을 조절하는 건데 지금 이제 오늘 밤에 회의를 시작해서 이틀간 일정을 끝내서 우리가 추석 연휴가 끝나는 그 다음 날 아침 그러니까 정확하게 목요일인 23일 새벽 3시에 그 결과를 발표하거든요. 예. 그동안 연준은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유동성을 대폭 풀었는데 그 푸는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 올해 말부터는 적어도 올해 안에는 테이퍼링 그러니까 유동성 푸는 속도를 조절하는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FOMC에서 그 공식으로 만약에 발표를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연기하느냐. 만약 공식으로 발표하면 이제 미국도 긴축이 시작되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현재로서는 이 미국의 아직 최근에 고용 사정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한두 달 늦출 것이다라는 지금 전문가도 나오고 있는데 늦추게 되면 예. 오히려 뉴욕 증시는 뭐 급격하게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그래서 FOMC의 결정에 따라서 뉴욕 증시의 향배가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FOMC 회의 결과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추석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동산이 아닐까 싶은데 올해 이제 집값 향방을 두고 이제 뭐 상승 여력이 다했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또 반대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집값은 아무도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여전히 지금 혼재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예. 금리를 인상하게 되고 또 통화를 죄면 부동산 가격은 좀 하방 압력을 받게 되겠지만 또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서서히 이제 희석이 되고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또 그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입니다. 그 밖에도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값이 오르면 그것이 또 부동산 매매 가격도 밀어 올리는 또 전 세계적으로 좀 부동산 가격이 좀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부동산 가격 역시 이제 추석 이후에 이 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안정 또 안정 속에서의 경기 회복이라는 그런 당면한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이것도 역시 부동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추석 이후에 연말까지 7만 9천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이 정도의 이제 대거 분양이 이뤄진다면 주택 매수 심리도 좀 진정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현재 지금 부동산 가격을 올라가게 만든 가장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공급 물량이 적었던 그런 건데요. 그동안에 이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수요 관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급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예. 다행스러운 것은 추석 이후에 분양이 상당히 줄이어서 나옵니다. 민간 분양도 물론이고 특히 이제 정부 부분에서 사전 청약 이 부분에 신도시 이런 부분에서 청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1인 가구 짜투리 땅 이런 데서의 분양이 확대가 되거든요. 뭐 경쟁은 치열하겠지만 일단 공급 요인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은 조금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 지역이 어디냐 따라서 전국적으로는 분양 물량이 늘어나더라도 특정 지역에서는 어떤 지역에서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또 수급이 불안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 전체적으로 좀 공급이 이제는 하반기에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가계대출 이야기도 잠깐 해봤으면 하는데 지금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금융당국이 연휴 이후에 추가 규제를 꺼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가 아무래도 실수요자의 피해가 더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해소하려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금융당국이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예. 어려운 이 코로나19 피해 그런 중소상공인도 살려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물가가 오르지도 않게 해야 되는 서로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것을 갑자기 죄면 갑자기 줄이게 되면 실수요자들 그중에는 영세상공인도 있고 그렇죠. 또 전세 가격이 올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전세 물가 가격을 좀 더 높여야만 살 수 있는 이런 실수요자들에게 타격을 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가만히 두자니 가계부채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런 면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상당히 필요한데 예. 한 가지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하더라도 갑자기 돈을 줄여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면 어떤 고통을 더 할 수 있다. 지금 예. 중국의 헝다그룹이 망하게 된 그 부도로 가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물론 헝다그룹 스스로가 방만한 경영을 했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동안에 방만하게 돈을 풀다가 갑자기 막는 바람에 그것이 자금이 그 보틀렉이 생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정책 또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 이런 장기 방향은 분명히 하더라도 마치 그 위에 깃털을 뽑듯이 살살 적어도 실수요자들이 충격을 받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이 정책을 통해서 고통은 최소화하고 정책 효과는 크게 하는 그런 정책의 묘가 필요한 시점으로 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추석 특별 대출 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해요. 이게 1년 새에 큰 폭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대출을 해줄 테니까 연락하라 이런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예, 요새 참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 가뜩이나 저도 요즘 자금 사정이 어렵고 해서 거기에 연락을 해볼까 하는 유혹을 많이 받는데 자, 지금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요. 대출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갑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은행에 그 문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은행이 뭐가 아쉬워서 각 사람들에게 대출 문자까지 보내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대출 받겠다는 사람 수요자가 줄을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앞으로 100년 후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 문자를 넣어서 대출해 줄 테니까 우리 은행 연락하라. 이런 것은 100%, 뭐 거의 99.9% 은행이 직접 발송한 거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은행이 서로 발송하는 0.01%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절대 URL을 바로 클릭해서 바로 스마트폰 상에서 연결을 하거나 그 전화로 하지 마시고 다른 전화기로 그 은행에 A 은행이 문자가 왔으면 A 은행에 직접 확인을 해보면 이런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아무튼 문자로 들어오는 그 보이스 피싱이나 문자 피싱 이것은 99.9%가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이 대목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게 또 잘 알려진 은행의 이름으로 이제 되면서 이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문자를 보낸다고 하니까요. 더욱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경제 관련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